교수님,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지연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혹시 공유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아,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는 안 보이고, 네, 지금 전체 화면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 그럼 이윤규 선생님의 뒤이어서 오늘 어떻게 환자분들의 이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분들의 톡시시티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드벌즈 이벤트라는 것은 톡시시티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의약품을 투약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사건을 정의합니다. 즉, 독성이 있거나 있지 않거나 간에 환자분이 이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때, 잠시만요. 이 의약품을 사용하였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든 반응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투약한 약이 A라고 하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 약에 A의 관계가 없어도 이 약을 투약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희가 이걸 이상 반응으로 치부를 해야 하며, 즉 인과관계는 상관이 없고 의약품과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모든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그런 징후들과 증상과 질환을 모두 의미합니다. 또한 새로운 질환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 상태도 이런 어드벌즈 이벤트로 평가가 되게 되어서 어드벌즈 이벤트의 폭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러한 텀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 그 환자분이 동의서에 사인한 날부터는 임상약 배정 전까지 스크리닝 단계에서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절차에 관련된 어드벌즈 이벤트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아직 약을 복용하지 않았지만 두통이 발생하거나 환자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CT를 찍고 난 후에 심전도에 새로이 나타난 QT 연장화, 거의 이러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연장화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피검사에 나타난 간 수치 증가, 이 모두 AE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우리가 중대한 이상 반응, SAE로 보고해야 되는, SAE는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SAE로 보고되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다음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면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일단 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상 반응으로 보고해야 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즉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혹은 환자가 CPR을 받았거나 혹은 환자가 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이멀전시 OP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SAE로 보고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SAE로 보고해야 합니다. 폐 조직 검사 후에, 그러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입원을 생각하였는데 이후에 기흉이 발생하여서 체스트 튜브를 꼽거나 아니면 O2 이날레이션을 통해서 입원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SAE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에도 SAE로 보고해야 되는데, 흔히 PD-L1 안티바디, 우리 면역 항암제를 투약한 후에 타입 1 DM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 혹은 오토이뮨 DM처럼 타입 1 DM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는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도 SAE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임상연구에는 보통 임산부나 이런 환자분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있지는 않지만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SA로 보고되게 됩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임산부에게 안티에메틱스로 탈리도마이드를 투약한 후에 기형아를 대거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SA가 되게 됩니다.
또한 위의 사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험자가 판단할 때 유의한 의학적인 사건은 SA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 SA의 기준이 참 이 SA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건을 알게 된지, 즉 환자가 입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병원에서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만약에 그 환자가 오늘 아침 7시에 CRC 선생님께 통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입원 중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험자가 의뢰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긴박성이 있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반응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SAE, 중대성의 여부, 시어리어스한 어드버즈 이벤트였는지 아니면 넌 시어리어스한 어드버즈 이벤트였는지, 시급한 처치가 필요한지, 영구적 결함이 초래될 것인지 아니면 환자가 사망했는지 등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야 되고 또한 중증도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이는 NCI CTCAE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레이드 1에서 5로 등급을 매겨서 판단을 하게 되겠고 또한 이것이 드럭과 연관관계가 우리가 보통 IP라고 하는 우리 그 인베스티게이트 프로덕트와 이제 연관이 있는지 드럭 릴레이티드 혹은 not 아니면은 이 약이 아니라면 어떤 약과 연관이 있는지 혹은 약이 2개, 3개 이렇게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할 때는 어떤 약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 반응의 중증도 평가를 하는 이 NCI CTCAE Common Terminology Criteria of Adverse Events에서의 그레이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 이거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는 3판을 저희가 봤었었는데 이제 5판이나 6판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레이드 1, 2, 3, 4, 5는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가 그레이드 1이다, 2다, 3다, 4다, 5다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좀 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그레이드 1은 경도이고 증상이 없거나 경도의 증상 혹은 임상 또는 진단적 관찰만 있고 중재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이번에 디지즈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리스판스 이밸류에이션을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여기에 룰아웃 드럭 인듀스드 뉴모나이티스 즉 약제와 관련된 폐렴이 의심된다라는 판독이 나왔을 때 그레이드 1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일단 환자가 심텀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국소 또는 비침습적인 중재술이 필요하고 연령에 적절한 도구 활동에 제한이 가야 됩니다. 여기서 도구 일상 활동이라는 거는 아래와 같이 식사 준비나 식료품, 의복 쇼핑, 그리고 전화 사용, 돈 관리 등의 즉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는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혼자서 계속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좀 어드밴스 좀 그러니까 파인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이지 않고 해야 한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고 가장 흔하게 이제 은행에서 돈 찾기가 가능하시냐 아니면은 슈퍼 가셔서 오늘 장을 보실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너지아 보미팅이 너무 심해서 약을 투약받고 환자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고 환자는 그래서 그라니세트론 패치를 처방받았다고 하면 환자는 일단 하루 종일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너지아 보미팅으로 도구 일상 활동에 제한이 왔었고 또한 이 환자는 국소 또는 비칩스적 중재술 즉 패치를 처방받아서 그 어드버즈 이벤트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레이드 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레이드 3란 중증이거나 의학적으로 유의하지만 즉각적으로 생명에 위협적이진 않고 혹시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 기간이 연장이 필요하고 또는 입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셀프케어 ADL에 제한이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셀프케어 일상활동이라는 것은 목욕, 옷을 입고 벗고, 밥 먹기, 화장실 사용, 약물 복용 등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고 환자분께는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라는 질문으로 환자의 셀프케어 ADL이 제한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디스프니아가 숨이 차고 기침이 많이 나고 환자는 침상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숨이 많이 차서 그래서 산소를 즉각적으로 투약해야 하며 이런 상황이 CT나 체스트 PA상에 뉴모니아로 확인이 된다면 환자는 그레이드 3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드 4, 5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보는 어드버지 이벤트는 아니지만 생명에 위협적인 결과 또는 긴급 중세술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레이드 4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A는 약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환자가 오늘 이러면 안 되겠지만 환자가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가 지금 멀티플 프랙처 여러 가지의 이제 다리도 부러지고 여기저기 부러져서 긴급하게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환자는 그레이드 4가 되겠고요. A로 그것도 아는 순간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5는 사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4, 5는 반드시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가 되게 되고 그레이드 3와 같은 경우에는 판단하여서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를 하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로토콜이 나온 그런 그 과제의 경우에는 그레이드 3의 일부분까지도 어드버지 이벤트로 SA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과 관계없이 A는 성립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대해서는 임상약과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당시에 환자와 이상 반응 전후에 대한 지식과 잠재적인 다른 원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은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과 임상약 시작과의 시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즉 임상약 시작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과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약의 감량과 중단 혹은 환자의 그런 증상들이 좋아졌을 때 A가 호전됐을 때 임상약을 다시 재개했을 때 다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상 반응과 임상약 또는 유사한 약물 간의 알려진 연관성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이상 반응과 임상시험 대상 질환 간의 알려진 연관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런캔서 같은 경우에는 런캔서 자체로도 커프가 일어날 수 있고 디스프니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사용한 후에 드럭 인듀스드 뉴모나이티스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약과의 연관성으로 볼지 아니면 디지즈 프로그레션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여야 하겠고요. 환자에서의 위험 인자의 존재 또는 이상 반응을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병용약물의 사용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프로토콜에 금기되는 모든 약물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주의를 주지만 예를 들어 환자분이 큐티 프롤ongation 발생할 수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리보키스칼리아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자몽 주스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드시고 계셨다면 이것은 큐티 프롤ongation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코즈가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또한 이상 반응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요인이 존재하는지 예를 들어 환자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똑같은 물을 드시고 계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이 여러 가지 약재들을 탄 물이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일단 평가에 대한 지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토대로 확인을 해서 이제 이상 반응의 사실, 증거, 과학을 근거로 한 근거 및 임상적 판단을 근거로 할 때 임상약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 의심되는가에서 예스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개연성 있는 시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상 반응이 환자의 임상적 상태, 병발 질환 또는 병용요법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없고 즉 이 약제가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원인을 찾기가 힘들고 또는 이상 반응이 임상약의 알려진 패턴을 따르며 즉 임상약에서도 이러이러한
이러한 어드벌스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비슷한 어드벌스 이벤트가 나타났으며 또는 임상약 중단 또는 감소 시 반응이 완화되고 재투여 시 재발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성립을 하여야 합니다. 노라고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한 관련이 있는 걸로 간주된다. 즉 매우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그 관련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꼬치꼬치 깨묻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의 룰아웃, 여러 가지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원인이 없으면은 대개는 예스라고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반응의 임상약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및 또는 이상 반응이 임상약 투여와는 개연성의 시간적 관계가 없음. 즉 여기 예시가 굉장히 좋은 예시가 있는데 임상약 최초 투여 2일 후에 암이 진단되었다. 환자분들은 약을 먹고 내가 다른 암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2일 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는 A에서 그 코잘리티, 그러니까 약 때문에 일어난 A는 아니라고 판단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평가는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노출 정도, 즉 얼마나 많이 복용했고 시간적 준서, 즉 약제 복용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개연성, 이 약제가 이러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투여 중지, 이 약을 투여를 중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지, 재투여를 한 후에 증상이 다시 발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시에서 이전 이상 임상 연구에서 호중구 감소증이 50% 정도 보고되었던 CDK4/6 억제제를 투약받은 환자에서 투약 2주 후, 그럼 투약이 2주 정도 진행되었으니까 환자가 약제의 부작용을 호소할 때가 되었고 시행한 CBC 검사상 호중구가 700으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노출도 어느 정도 됐고 시간적 순서도 맞고 그리고 원래 이 약은 이상 연구에서 호중구 감소증이 50% 정도 보였기 때문에 개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에서 일주일간 투약을 중단하고 다시 CBC 검사를 했더니 호중구가 1500으로 증가했다. 투약 중지 후에 증상이 완화되었고 이후에 약을 재투약하였고 이후 시행한 검사상 호중구 400으로 감소된 소견이 관찰되어 약을 중단하였다. 즉 재투약 후에 다시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것은 CDK4/6 억제제와 관련된 어드벌스 이벤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과관계는 5개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명확히 연관이 있음. 앞에 케이스는 아마 definitely related로 보고돼도 될 만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probably related. 이 약 때문에 생긴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약간 찜찜한 여러 가지 환자의 원래부터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의 질병에 코스가 있다든지 한 경우에 연관성이 있음으로 보고되게 되고 연관의 가능성이 있음, possibly related. 여기가 가장 보고할 때 많이 보고되는 것 같은데 연관의 가능성이 있음, 여기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연관이 없음, 명확히 연관이 없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 평가에서 여기서는 이 약제와의 연관성이 definitely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4번과 5번의 커절리티를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과관계의 평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는 명확히 연관성이 있음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약을 투약하였고 시험약과 투약과 이상 반응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고 그리고 가장 개연성이 높고 이상 반응이 투약 중단 후에 사라졌고 재투여 결과가 양성이고 이미 알려진 정보와 일관된 양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definitely related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probably related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가? 밑에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전 일상 임상 연구에서 식욕억제가 30% 정도 보고됐던 벳 이니비터, 벳 억제제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 투약 한 달 후 환자는 식욕이 없다는 호소를 하여서 체중 감소가 기저 체중보다 10% 정도 감소했고 명백한 체중 감소가 있고 식욕이 없었고요. 당시 환자는 우울감도 호소하고 있었다. 즉 환자가 우울한 이런 디프레시브 무드라는 것이 깔려 있어서 이것도 사실 벳 이니비터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환자가 식욕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런 이제 다른 코즈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환자는 일시적으로 약물을 중단하였고 식욕 억제가 회복되었다. 환자는 앞에서 말한 일단 시간적 관계와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그런 원래부터 이런 약제가 알려진 그런 어드벌즈 이벤트였고, 그리고 환자는 환자의 그 약을 끊었을 때, IP를 끊었을 때 이런 어드벌즈 이벤트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요인이 개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probably related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possibly related, 우리가 가장 흔히 보고하는 이 possibly related는 무엇인가? 원래 고혈압과 두통이 있었던 환자에서 임상약 투약 5일째 두통이 심해져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당시 환자의 혈압 또한 잘 조절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되어 10일째 약을 중단하였다. 약을 중단한 지 3일 만에 혈압이 감소하였고 두통도 호전되었다. 시험약을 일단 투약은 하긴 하여야 하고 시간적 순서는 타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일단 시간적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맞는데 다른 요인과 같은 수준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즉 환자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이러한 두통이 고혈압과 두통이 원래 있던 환자가 고혈압이 더 조절이 되지 않아서 두통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IP 드럭을 먹고 나서 5일째부터 두통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임상약을 먹고 혈압이 올라서 두통이 심해졌는지, 우리가 이제 임상약과 아니면은 고혈압 혹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두통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요. 이런 다른 요인이 개연성이 있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관성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투여 중단 후에 이상 반응이 사라지는 것도 이 연관성의 가능성이 있음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관성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없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험약을 투약하고 이상 반응에 대해 보다 가능성이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개연성이 있는 원인이 동등하지 않고 더 좋은 원인이 있어야 하고, 투여 중단 결과가 음성이거나 모호하고 재투약의 결과가 음성이거나 모호한 경우에 possibly not related, 연관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호중구 감소 및 감염의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헐투 안티바디에 대해 약물 투약 5일째 환자가 39도의 열로 내어놨고 인플루엔자 A의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환자의 CBC는 정상이었고 혈액 검사상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5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고 재투약 이후에는 감염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자의 경우에는 시험약을 투약한 다음에 발생한 일이긴 하지만 인플루엔자 A의 감염이 환자의 이런 39도의 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보다 가능성이 있고, 투약과 관계없이 이제 투약 중단의 결과가, 물론 이건 중단하지 못하지만 음성이고 재투약의 결과가 이 경우에는 음성이거나 모호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명확히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약을 투약받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A의 경우에는 명확히 연관성이 없음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시간적 순서가 당연히 타당하지 않고 이상 반응에 대한 다른 명백한 원인이 있습니다. 즉 시험약 투약 전 발생한 유방 조직 획득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유방에 헤마토마가 발생한 경우, 조직 검사 때문에 헤마토마가 발생했다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IP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연관이 없음으로 보고하게 되고, 시험약 투약 전 혈액 검사에서 아네미아, 헤모글로빈 9.1이 확인됨.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IP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연관성이 없음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아까 S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중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고, 이제 중대하지만 알려진, 우리가 이 약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알려진 이상 반응일 경우에 SA로 우리가 보통은 보고하게 되고, 24시간 이내에 알게 된 시점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 반응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즉 임상시험 자료집 또는 이 의약품 첨부 문서에서 봤을 때 약물 이상 반응의 양상이나 위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게 되고, 임상시험 자료집에 관찰된 특이성이나 중증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수사라고 하죠, 보고되게 됩니다.
수사로 보고를 하게 되면 일단 중대성이 있어야 되고요. 중대성과 그리고 약과의 연관성, 커잘리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약과의 연관성이 예측이 되는가, 익스펙테이션이 되는가,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서 수사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연구자와 의뢰자가 각각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의뢰자가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PPT에 그 책에는 제가 수사가 아님과 수사가 이제 약간 바뀌어서 보고가 됐는데, 제가 아마 페이지가 하나 바뀌었을 겁니다. 오랄 서드 임상 연구이고요. 오랄 서드는 이제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다운 레귤레이터라고 우리 호르몬 리셉터 파이트 브레스트 캔서에서 사용하는 신약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임상 연구 참여 3달 후에 풀모나리 엠볼리즘으로 응급실을 내원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여 산소를 투약했고 안티코아귤레이션 항응고제를 투약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IB에 임상시험 자료집에 특별 관심 대상 이상 반응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IP와의 연관성이 있었고 약의 기전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IB에 이제 나와 있으면 보통은 약의 기전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대하고 약과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게 됩니다. SAE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오랄 서드 임상 연구인데 환자가 임상 연구 참여 3달 후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하여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약받게 되었고 이게 IB의 임상 자료집의 폐렴의 이러한 위험도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IP와의 연관성이 모호하고 뉴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게 되는데 감염은 예측 불가능한 감염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중대한 어드벌즈 이벤트는 맞고 약과의 연관성이 모호하고 예측되지 않는 어드벌즈 이벤트로 이런 경우에는 수사로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사도 SA와 마찬가지로 보고 기간이 있습니다.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받게 되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24시간은 우리가 만약에 SIT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에 24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되고 SA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IIT 같은 경우에는 CI PI 선생님 중에 가장 이 연구를 조직하셨던 CI 선생님께 24시간 내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험 책임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한 날, 데이 1, 그러니까 SIT 같은 경우에는 의뢰자, 스폰서에게 보고한 날짜, 데이 제로를 저희가 하고 시험자가 사건을 알게 된 시점으로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아까 SAE와 똑같습니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상세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뢰자는 수사 초에 보고 후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약물 이상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즉 환자가 뉴모니아로 만약에 수사로 보고를 했다. 24시간 이내에 이제 시험 책임자, 각 기관의 시험 책임자가 의뢰자에게 보고를 했고 그거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를 했고 그런 후에 환자의 폐렴 상태가 그대로 있지만은 않을 거고 환자는 폐렴에 대해서 항생제를 써서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혹은 항생제를 쓰고 산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두 가지의 이 코스를 극단적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나빠지거나 좋아진 상태가 있는 경우에 그 상태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의 약물 이상 반응, 해당 약물 이상 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계속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의 보고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SIT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연구 책임자가 수사를 발생을 인지를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서브 I가 했으면은 서브 I가 PI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하고요. PI가 24시간 이내에 스폰서에게, 의뢰자에게 의뢰를 하고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망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가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마찬가지고 IIT의 경우에는 연구 책임자가 임상시험 조정자, 즉 이 연구를 제시한 PI 중에 PI죠. 이 조정자에게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돼야 되고 그 연구자, CI 연구자 선생님이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사망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 7일 이내에 보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이상 반응, Adverse Event with Special Interest라는 항목이 최근에 이제 Adverse Event 그 IB에 보면은 새로 있게 되는데 약제의 특성상 관심 있게 수집하는 이상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연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는 아니고요.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게 시리어스 중대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AESI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 24시간 이내에 근박성을 다투도록 스폰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계획서에서 정한 AESI의 종류와 보고 규정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SA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환자가 뭐 뉴모니아가 감염이라든지 뭐 간질환이라든지 그러니까 SA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토콜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숙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SA로 보고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감이 잡히는데 AESI의 경우에는 이게 시리어스하지 않다 하더라도 24시간 내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약제마다의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IB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펜브롤리즈맙과 관련된 안티-PD-1 안티바디인 펜브롤리즈맙과 관련된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면역 관련 이상 반응, 즉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 자가면역성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이 굳이 입원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인터벤션을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ESI로 되어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랄 서드와 같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폐색전증이 입원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CT상에서 그냥 우리가 리스폰스 이밸류에이션 하려고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CT에서 폐색전증이 의 보고가 있는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PD-1, PD-L1 이니비터 그리고 CTLA4 이니비터와 같은 이뮨 모듈레이터, 이뮤노테라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뮨 테라피 릴레이티드 톡시시티라고 해서 다른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임상시험은 사실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일단 나뉘게 되는데 기존에 옛날에 전통적인 이뮤노테라피의 경우에는 이제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 프리젠팅 셀들이 이제 튜머를 프리젠팅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액티베이티드 T셀에 의해서 이제 걸러져서 여기에 캔서 우리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T셀 리셉터와 이제 MHC 여기에 있는 것들과 조합을 해서 얘가 공격을 해서 이 튜머를 공격하는 이런 시스템이 발달을 해야 하는데 CTLA4와 같은 이런 리셉터가 이제 그 CD80, CD86과 같은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APC에 있는 이런 안티젠 이 두 개의 리셉터가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시그널이 가지가 못하고 T셀이 그냥 아너지 상태,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캔서셀이 계속 프로리퍼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하고 계속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필리무비밥이라고 하는 안티 CTLA4 이니비터를 사용해서 이 CTLA4와 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APC 간의 이런 인터랙션을 막아버려서 T셀이 다시 이런 시그널을 받고 이런 APC들을 그리고 튜머 셀들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필리무밥 같은 그러한 전통적인 어떤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뮤노테라피틱 에이전트라고 하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PD-L1과 PD-1 그리고 최근에는 뭐 PD-L2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안티바디들은 원래 이펙터 T셀과 튜머셀 자체에서 튜머셀이 이제 생성하는 이런 안티젠을 가지고 이제 T셀이 얘가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네 죽여버리자라고 할 때 이 PD-1이라고 하는 리셉터와 PD-L1, 튜머의 PD-L1이 결합하면서 이런 T셀들을 다 이제 얘도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지 않게 튜머셀임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튜머셀이 프로리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PD-1과 PD-L1의 이 결합을 PD-L1 이니비터 그리고 PD-1 이니비터들이 막아줌으로써 이런 T셀들이 튜머셀들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PD-L1, PD-1 이니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D-1, PD-L1 이니비터는 기존의 이뮤노테라피에 비해서는 톡시시티가 적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뮨을 건드리기 때문에 T셀을 건드리기 때문에 특히 이뮤놀로직한 장기들, 여러 장기들, 우리 사이로이드가 가장 흔한 가장 대표적인 장기인데 그런 장기들과 그리고 엔도크라인, 내분비적인 장기들, 예를 들어 판크레아스라든지 아니면 아드레날 글랜드 같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생성하는 그런 장기들에 이런 여러 가지 어드벌즈 이벤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NCCN 가이드라인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한글로 이제 트랜스레이션해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근염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피부는 소양증이나 물진 피부염, 방구진 발진,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나 독성 피부 괴사 등이 있고 내분비의 경우에는 당뇨 케톤장증,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 그리고 중독증이 생길 수 있고 내분비의 경우에 뇌하수체 기능 저하, 부신 기능 저하 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위장관계 같은 경우에는 간염을 가장 흔하게 보는데 일단 왜냐하면 AST, LLT를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외에도 장염이나 췌장염들이 같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근결격계의 염증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성 다발성 근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 저하나 이상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분의 여러 가지 그런 컴플레인, 환자들의 호소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안과의 경우에 시력 변화, 그리고 폐의 경우에는 간질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의 경우에 급성 심부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칼티가 여러 병원에서 같이 하게 되고 여러 병원에서 이제 칼티 치료가 시작되어 있고 임상 연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칼티는 일단은 이 키메릭 칼티셀을 이제 환자에게 인퓨전을 해서 튜머셀을 죽인다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런 인퓨전과 관련돼서 이런 칼티셀과 관련돼서 생기는 어드벌즈 이벤트들이 심각한 어드벌즈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 T셀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사이토카인이 확 나오면서 환자가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이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로 발현을 하는 것이고요. 2, 3일 후에 발생하여 7, 8일 정도가 보통 생기게 되고 발열, 저혈압, 빈맥, 저산소증, 오한 등이 오게 됩니다. 신경계 독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딜레이드하게 올 수도 있게 바로 증상이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 대개는 4에서 10일 이후에 발생하여 14일에서 17일 정도가 걸리게 되고 환자는 뇌염, 두통, 진전, 어지러움, 선망, 불안, 자율신경계 장애 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HLH 혹은 메스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토페니아나 농텀 B셀 에이플라지아 지속적으로 B셀이 이제 자라지 않는 본메로우에서 그런 여러 가지 본메로우가 망가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하이포감마 글로불리레미아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반응 정리하는 어떤 파일인데 이상 반응의 보고는 정확한 의학 용어 개념을 사용해야 하고 주입 관련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반응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도세탁스를 주입하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두드러기가 발생했으면 각각 그냥 인퓨전 릴레이티드라고 그냥 명기를 퉁쳐서 명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혈압과 두드러기는 다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하고 진단, 징후 및 증상의 경우에는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 즉 이제 환자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진단명이 참 애매모호하죠. 각각의 징후를 기록하고 이후 진단명 확립 후 모든 이상 반응이 무효화하고 단일 진화를 근거로 한 한 개의 이상 반응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피곤하다고 했던 환자가 조금 있다가 간 기능이 이상이 있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왔을 때 황달이 있었다.
환자는 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피곤함부터 해서 간기능 이상, 황달 이런 식으로 보고가 일어나야 되지만 이후에는 이것을 묶어서 단일 진단명, 간염으로 퉁쳐서 보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에 대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반응은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러움으로 낙상하여 골절함이면 어지러움과 낙상과 골절이 다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속성 또는 재발성 이상 증상의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한 번만 보고하고 이후 중증도 및 중대성의 변화 시 의뢰자에게 즉시 보고되며 SA로 변화된 날짜를 제공하고 이상 반응을 갱신해야 합니다. 즉 환자가 간 수치 같은 경우, 간 기능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0 정도로 보고가 되었다. 그레이드 1이다라고 하면 그 후에 그것이 300, 500, 1000 이렇게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로 해서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변화된 날짜를 제공하고 이상 반응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기저질환의 진행이 예상되는 패턴과 명확하지 일치하는 사건은 이상 반응의 기록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환자의 IP가 기침, 코프와 디스프니아 이런 것들이 어드벌즈 이벤트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고 폐전이가 있던 환자가 환자의 질환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기침이 같이 증가를 하였다면 이는 이상 반응으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방암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케이스에 있고요. 5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3중음성 유방암 3기 그리고 선행항암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였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MK347522라고 하는 펜브롤리주맙과 항암을 하는 그런 연구와 관련되어서 설명했고 환자는 2018년 10월 12일 날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연구는 조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8년 10월 13일 날 연구 조직 취득을 위해 유방 조직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유방 조직 검사 후에 헤마토마가 발생을 하고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진통제 투약 후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환자의 어드벌즈 이벤트는 헤마토마, 페인도 같이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는 진통제, 그러니까 뭔가 인터벤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제를 복용한 후에 투약이 되었기 때문에 넌 시어리어스한 그러한 어드벌즈 이벤트였고 그레이드는 1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인터벤션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레이드 2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약과 같은 그런 인터벤션이 있고 그 후에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레이드 2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자는 IP, 그러니까 임상약 투약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definitely not related로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환자는 펜브롤리즈맙과 혹은 플라시보, 이거는 더블 블라인드 연구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요.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을 1차를 투약하였습니다. 투약 3일째부터 5일째까지 구역 증상이 있었고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맥페란 투약 후에 호전이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집에 구역 증상이 어드벌즈 이벤트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그러면 어드벌즈 이벤트는 너지아를 기록하셔야 될 것 같고 환자는 이것도 약제를 먹고 맥페란을 투약한 후에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레이드 2이고 그리고 넌 시어리어스한 이벤트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 IP 펜브롤리즈맙 혹은 플라시보와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probably related 혹은 possibly related로 보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에 대해서도 이런 너지아나 보미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이번 보고에서는 probably related이나 possibly related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2차 투약을 3주 후에 진행을 하였고 투약 3일째부터 구역 증상과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한 후에 약간 호전되었고 임상시험 자료집에 구역 증상과 함께 어지러움이 다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지아와 디즈니스가 어드벌즈 이벤트로 보고가 되어야 하겠고 넌시어리어스하고 그레이드 2까지는 맞습니다. 만약에 너지아는 지난번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만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실 똑같은 어드벌즈 이벤트로 그냥 계속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시어리어스도 다시 바뀌지 않았고 그레이드도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보고로 계속 그냥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임상시험 자료집에 구역 증상과 어지러움이 기재되어 있고 이 또한 다른 약제 파크레탁셀과 카보플라틴에 대해서도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probably related 혹은 possibly related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는 5일째까지 너지아 보미팅을 했고 그러니까 너지아와 디즈니스를 호소했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는 맥페란을 투약한 후에 조금 나아졌다고 했고요. 9일째 며칠 4일 후에 환자는 피곤함, 구역, 어지러움, 의식 콘탁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당일 시행한 검사상 랜덤 글루코즈가 1350이었고 pH는 7.1이었습니다. 랜덤 글루코즈는 200이 정상이니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DKA 진단하에 치료를 시작하였고 환자는 5일간 입원하여 당뇨를 조절한 후에 퇴원하였습니다. 입원 당시 시행한 검사상의 헤모글로빈 A1C 5.0, C펩타이드는 0.1이었습니다. 헤모글로빈 A1C를 굳이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환자는 이런 당이 올라갔던 이벤트가 헤모글로빈 A1C가 3개월간의 환자의 평균적인 실험 글루코즈를 나타내기 때문에 환자는 이전에 당뇨가 없었고 이 이벤트가 있기 전에 당이 올라갔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C펩타이드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환자의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자는 췌장이 갑자기 손상되어서 이러한 DKA가 왔겠구나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티그, 너지아, 디즈니스로 1차적으로는 보고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글루코즈가 올라가고 pH가 떨어지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봤을 때 환자는 DKA로 진단이 났기 때문에 DKA로 진단명을 수정하여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너지아 보미팅은 넌시어리어스 이벤트였는데 이제는 SA로 보고가 되게 되고 환자는 펜브롤리즈맙과 같은 이런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의한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A뿐만이 아니라 응급실 와서 입원했으니까 SA뿐만이 아니라 AESI로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레이드 2에서 4로 그레이드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definitely related 또는 probably related로 보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브롤리즈맙과 연관되었다고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인슐린을 투약하며 당뇨를 조절했고 펜브롤리즈맙과 혹은 플라시보와 파클리탁셀, 카우플라틴 3차 투여가 있었습니다. 3차 투약 후에 2일 후에 39.1도의 발열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소변검사상 이콜라이가 동정되었고 항생제 투약 후 호전되었습니다. 입원 2일 후에 경구 항생제로 변경하여 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맨 처음에는 피버로 이제 어드벌즈 이벤트를 보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소변검사전 대장균이 동정된 그 시점에서 이제 환자의 어드벌즈 이벤트를 확인하였다면 유리나리 트랙 인펙션으로 보고가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응급실에서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시어리어스 어드벌즈 이벤트로 SA로 24시간 이내에 보고가 들어가야 하고 그레이드 3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펜브로라는 게 연관이 있느냐 잘 모릅니다. 그래서 probably related와 possibly related, possibly not related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게 되고 케모세라피 때문에 어드벌즈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 환자가 인슐린을 투약하며 당뇨를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뇨 조절이 제대로 안 됐다면 poorly controlled DM 그러니까 DM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발생한 UTI로 보고가 일어나게 되면 possibly not related로도 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44세 여자 환자고 헐투 파지티브 브레스트 캔서, 스테이지 브레인 메타가 있었고요. 그리고 멀티플 본 메타와 리버 메타가 있었던 환자였고 임파선 전이가 같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환자는 도세탁셀 헐셉틴 퍼제타르와 이제 그때 당시 뼈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졸레드로닉 액시드를 26회를 사용하였고 이후에 환자의 디지즈가 프로그레션하여서 TDM1 캐사일라를 9차례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 9차례 후에 아드레날 글랜드 메타가 발생하여서 PD로 명기되었습니다. 환자는 DS8201AU301 트라이얼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고 2019년 4월 19일에 동의서를 획득합니다. 연구조직 취득을 위해 임파선 조직 검사를 5월 9일 날 시행을 하게 되고 DS8201A군의 랜더미제이션된 DS8201A라는 약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트라스주맙 델루테칸 그 에너트라고 하는 그 약입니다. 첫 투약이 2019년 5월 30일 날 시행이 됩니다. 환자는 이미 그 전에 약제 투약 때문에 베이스라인 컨디션 자체가 일단은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았고요. 페리오돈탈 디지즈가 그레이드 1으로 있었고 그리고 라이트암 림페데마 예전에 아까 PET를 보시게 되면 림프노드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발생한 림프에데마가 그레이드 1으로 있었고 그리고 이전 치료와 연관되어서 혹은 환자의 제네럴 컨디션과 연관되어서 로우 백과 로우 익스트리미티의 페인이 그레이드 1으로 계속적으로 있었고 페리페랄 센서리 뉴로패시가 그레이드 1으로 베이스라인 컨디션으로 깔려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DS8201 1차 후에 투약 후에도 환자는 말초신경병을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투약 전과 비교하여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고 임상시험 자료집에 말초신경병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페리페랄 뉴로패시는 이전 기재된 그대로 계속 이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시어리어스로 넌시어리어스의 그레이드 1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증상이 그쵸. 이전과 비슷하니까 그레이드 1으로 판단했고 환자 인터벤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넌시어리어스로 판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환자는 투약 전과 비교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probably not related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5차 투약 후에 페리페랄 뉴로패시는 계속 지속되었고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환자는 호소하였습니다. 임상시험 자료집에 말초신경병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페리페랄 뉴로패시는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2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환자는 이제 프레가발린이나 가바펜틴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추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자의 DS8201 5차 투약 후에 발생한 어드벌츠 이벤트로 RB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probably related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DS8201을 8차 투약 후에 환자 투약 3일 후부터 드라이 커프와 디스프니아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상에서 라이트렁의 벨클로 사운드, 뽀지직뽀지직하는 그런 음이 들렸고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93% 그리고 체온이 38도로 증가된 소견을 나타나였습니다. 바로 CT를 찍었었고 CT에서 이러한 여러 개의 GGO 패턴,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 패턴의 렁 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실을 통해서 병동으로 입원하였고 입원하여 모든 검사를 다 시행하였습니다. 검사상 세균성, 바이러스성 폐렴은 배제되었고 산소 적용 및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 후 호전 양상입니다. DS8201 사용 후에 드럭 인듀스드 뉴모나이티스 ILD가 보고된 바가 있었고 특별히 중요한 이상 반응으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환자는 커프, 디스프니아, 피버로 맨 처음에 초기 보고가 되었다면 이것이 인터스티럴 렁 디지즈로 진단명이 수정되었고 SA에서 SAE 플러스 AESI로 24시간 이내 보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레이드 2에서 아까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응급실에서 인터벤션하고 스테로이드 쓰고 산소 적용했으니까 그레이드 4로 그레이드가 바뀌었고 definitely relative 다른 어떤 조건에서도 IAD가 나타날 만한 일이나 약제 복용 여러 가지의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definitely relative로 보고하였습니다. 케이스 3 마지막 케이스 텐데 42세 여자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호르몬 리셉터 파지티브 헐투 네가티브 유방암이었고 4기였고 폐전이 환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은 없습니다.
아베마시클립 연구와 관련하여 환자 동의를 2020년 3월 17일에 첫 동의서를 획득했고 4월 21일 날 아베마시클립 풀베스트란트를 첫 투약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 컨디션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베마시클립 풀베스트란트 1차 투약 후에 1회 정도의 묽은 변이 나왔고 임상시험 자료집에 설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다이아레아는 보고가 되었고 넌시어리어스 그레이드 1 환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이고 인터벤션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레이드 1으로 보고하였고 probably related로 저희가 보고하였고 그리고 로페라마이드 인터벤션을 이때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설사가 나면 먹으라 라고 하고 이제 같이 같이 이제 처방을 하였습니다. 6차 투약 후에 환자의 묽은 변의 횟수는 4, 5회 정도로 증가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레아이고 입원이나 다른 이제 중증의 인터벤션을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넌시어리어스는 맞지만 그레이드는 1에서 2로 변경되었고 계속적으로 약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probably related로 표시하였습니다. 로페라마이드 인터벤션과 함께 도즈 리덕션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베마시클립 풀베스트란트 10차 투약 후에 묽은 변 횟수가 감소하였고 용량 감량 후에 환자는 설사가 좋아지는 것 같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다이아레아는 넌시어리스하고 그레이드 2였던 것들이 그레이드 1으로 다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probably related로 계속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가 임상 연구에 들어간 환자가 이제 환자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드벌즈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어드벌즈 이벤트는 약과에 관련된 톡시시티가 아니라 그냥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어드벌즈 이벤트로 명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집에 가다가 환자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져도 AE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A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응급실에 오면 SAE, 입원을 하면 SA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입원 기간이 연장돼도 SA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급박성이 있고 수사와 같은 경우에는 익스펙테이션이 안 되는 대개는 인펙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펙션이나 아니면은 모르게 나도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수사로 명기가 돼야 되고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는 것은 맞는데 식약처에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고 사망이나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AESI라고 해서 약제마다 Adverse Event with Special Interest라는 항목이 있어서 이 항목들은 각각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질 때 커잘리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expectation, 아까 연관성이 있는지 예상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리포팅과 타이밍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A 수사, AESI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채팅창에 질문 2개 올라와 있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슬아님께서 주신 거부터 먼저 제가 이걸 먼저 읽어가지고요. A가 IP를 중단해야만 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 인관성 판단을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게 인관성이 probable, 그러니까 related, definitely related 하면은 보통 그레이드 1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도즈 리덕션을 하거나 중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임상 연구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일단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유보하는 3번 possibly related 정도로 그 정도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PPT에 이제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도를 걷는 건 아니고요.
약인성 A인지 질병의 진행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시가 있을까요? 일단은 약인성 A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령 캔서에서 약 때문에 그랬다. 약 때문인 것 같다. 디지즈 프로그레션인 것 같다. 일단 디지즈 이밸류에이션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디지즈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 A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뉴모나이티스처럼 생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뉴모나이티스만 있는지 아니면 리버 메타도 나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디지즈 프로그레션인지 약인성 A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실 약인성 A와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그렇게 겹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즉 령메타 같은 경우에도 뭐랄까 뉴모나이티스처럼 간질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보통은 솔리드 포션도 같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GGO도 나타났는데 옆에 있던 롱노들도 커졌다. 이러면은 저희가 디지즈 프로그레션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First in Human Study의 경우 선미 선생님께서 First in Human Study의 경우 IB에서 전임상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임상에서 확인한 턱시시티라도 하더라도 인간 대상자에서 처음 확인된 A이기 때문에 Suspected SA 크라이테리아를 충족시키면 이를 모두 Unexpected라고 고려할 수사를 보고해야 되나요? 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일단은 2번은 너지아가 SA 정도로 노지아가 생기진 않을, 노지아로 입원했다 그러면 SA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약제 기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은 IB에 어떤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B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 IB에도 환자의 톡시시티가 이러이러한 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수사로 보고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어렵네요. 근데 아네미아, 확인된 아네미아 하더라도 인간 대상을 처음 알게 되는데 만족시키면 일단 IB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IB에서 헤모글로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런 너지아 보미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런 임상 연구에서 있었으면은 거기서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순선미 선생님 질문은 제가 혹시나 더 질문에 대한 답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나중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김진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